살다 보면 미안하단 말을 듣지 못한 채 나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내야 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심연속으로 찾아와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90년대 전남 보성입니다. 낡은 기와집이 한 채 서 있었습니다. 담장은 낮았지만 마치 높은 벽처럼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윤정이는 그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6살이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가 하늘나라로 갔단다. 아버지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정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것을 잃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집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첫째 오빠 윤상구가 가장이 되면서 집은 달라졌습니다. 21살의 상구는 책임감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대신 분노를 책임감으로 착각했습니다. 내가 엄마를 찾으니까 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야! 상구의 목소리는 항상 컸습니다. 그의 손도 항상 떨려 있었어요. 정희는 오빠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는 순간 뭔가 불가항력적인 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일 때문에 자주 집을 떠났습니다. 아이를 맡긴다는 죄책감도 아들에 대한 신뢰도 반반이었어요. 그렇게 정희는 오빠의 통제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밥을 먹지 말고 공부만 해. 친구를 만나지 마. 너는 혼자여야 한다. 내가 말하기 전엔 입을 열지 마. 그렇게 오빠의 폭력이 계속되었고 정희는 지쳐갔습니다. 정희는 언제 손이 날아올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겁먹은 눈빛으로 항상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는 아이가 되어갔어요. 학교에서도 정희는 투명했습니다. 친구가 있었지만 친구가 없었습니다. 누구와도 가까워질 수 없었거든요. 가까워질 새도 없이 마음 문은 항상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정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방은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오빠가 화낼 때면 그는 방문을 꽉 닫았습니다. 목재로 된 오래된 문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어둠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익숙했거든요. 더 두려웠던 건 그 어둠 너머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달랐습니다. 저녁이 유난히 길던 어떤 날 정희는 문틈 사이로 새어드는 빛을 발견했어요. 아주 얇은 한 줄기 빛. 거실의 노란 불빛이 방문의 틈 사이로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빛 속에 뭔가 있었어요. 움직임도 소리도 아닌 무언가가. 살 수 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빛은 그렇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만 어두운 건 아니라고. 저 밖엔 다른 곳이 있다고. 정희는 손가락을 그 빛 속에 뻗었습니다. 손가락이 따뜻했어요. 오빠의 분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의 공기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기 빛을 본 뒤 정희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나도 저기로 나갈 수 있을까? 물음표가 생겨나고 물음표는 희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희망은 작았어요. 문틈의 빛만큼 얇고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했어요. 집은 여전히 감옥이었습니다.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저 문 너머엔 빛이 있다. 그 깨달음만으로도 정희는 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19이 되어 갔어요. 오빠의 손은 여전히 떨려 있었고 집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눈빛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만 있지 않았어요. 어딘가로 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생겨났습니다. 그 절박함은 날마다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새벽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나가자.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여기 있을 거다. 집을 떠나는 그날, 그녀가 보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한 줄기 빛이 아닌 온 세상이 밝은 날이 있을까요? 정희는 새벽 첫 차를 기다리며 그 문을 다시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문 너머엔 이제 그녀를 기다리는 새로운 인생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정희는 고개를 들지 않고 짐을 챘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기 전에 나가야 했어요. 어디 가니? 오빠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러 간다고 했잖아. 어디 일자리? 멀어요. 오빠가 벽으로 밀치며 얘기했습니다. 멀다고! 누가 가도 된다고 했어?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첫 번째 문은 이미 깨졌거든요. 제발 날 좀 내버려둬. 그 말을 뒤로하고 정희는 문을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오빠의 손을 피하며 나갔어요. 첫 차를 타는 손이 떨렸습니다. 기차는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두운 새벽빛 속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왔다. 진짜 나왔다. 그 생각이 들 때 무언가가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눈물을 참으면 나올 줄도 모르는 거였나요? 기차에서 내린 곳은 남도의 작은 읍입니다. 요양원 채용 공고에 나온 주소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길은 낯설었지만 그 낯설미 좋았습니다. 요양원의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무언가 정의를 반겼습니다. 그것은 냄새였어요. 밥 냄새, 국 냄새, 뜨거운 물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아, 여기가 여기구나. 조리보조 일은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밥을 지었어요. 거기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김을 구웠습니다. 손가락은 화상으로 벗겨졌고 허리는 구부러졌습니다. 밤에 누우면 종아리가 경련으로 깼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이었거든요.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냄비 안에서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정희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했다. 나의 손으로. 불 앞에 서서 국을 저을 때 열기가 얼굴을 달궜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는 폭력이 아니었어요. 그건 순수하게 음식을 익히는 열이었습니다. 국기 나올 때 할머니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희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 국이 제일 맛있어. 누가 끓여? 정희는 말했습니다. 제가 끓였습니다. 그래. 고맙네. 뭐가 특별한데? 정희는 몰랐어요. 왜 자신이 끓인 국이 특별한지를. 다만 누군가가 자신이 한 것을 필요로 한다는 걸 느껴졌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은퇴교사 송원수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을 여기서 먹는 사람이었어요. 혼자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원수는 정희를 불렀습니다. 미스, 여기 국이 점점 맛있어지는 것 같은데. 네, 사람은 밥 냄새를 기억하며 산다고 했어. 그 냄새가 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좋은 냄새는 중요한 거다. 정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좋은 냄새가 집이 된다. 그 말은 정희를 따라다녔습니다. 집. 자신에게 집은 뭐였을까요? 흙내음 나는 요양원이 더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희는 달라졌습니다. 손이 조금 덜 떨렸어요.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깨어나지 않고 아침까지 잘 수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도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전히 까만 눈동자였지만 거기에 뭔가가 생겼어요. 살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라면. 하지만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제발 돌아와라. 오빠가 많이 힘들어한다. 엄마 같은 역할을 해주지.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손가락이 또 떨려왔습니다. 돌아가야 하나?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이 해야 할 선택이었어요. 정희는 원수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 아버지가 저를 원하시는데 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희, 넌 뭐 하고 싶어?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 하고 싶은지 모르겠으면 뭐 하고 싶지 않은지는 아니. 정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 정희는 울음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기로 돌아가면 이미 죽은 거예요. 정희는 결국 요양원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정은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이었어요. 오빠를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살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편지를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 이상 쓸 수 없었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후회가 몰려들었어요. 며칠간 정희는 국도 제대로 끓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원수는 말했습니다. 정희, 넌 옳은 선택을 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 하지만 죄책감은 너를 죽이는 감정이야. 그 감정을 안고 가되 살아가야 돼. 정희는 서서히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밥을 짓고 손님들의 웃음을 보면서 과거의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밤에 악몽을 꿨습니다. 여전히 갑자기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나를 선택했다. 처음으로 나를. 그 생각이 정의를 살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흙의 냄새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 냄새 속에서 정의는 서서히 마음의 온도를 되찾아갔습니다. 살 수 있다. 정말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희미한 믿음이 정의를 버틸 수 있게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한 지 10년째였습니다. 정의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것들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밥, 국, 반찬, 그리고 손길. 어느 날 원수가 정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작은 가게를 임대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정희, 이제 내 차례인 것 같은데 넌 사람들을 살려. 그걸 정식으로 해봐야 할 시간이 됐어. 정의는 웃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을 살린다니요. 그저 밥만 지었는데요. 하지만 원수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렇게 정의는 도시 외곽에 작은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간판에는 이름도 전화번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의 반찬이라고만 써 있었어요. 첫날 가게는 비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국, 계란말이, 깻잎장아찌. 예전에 배운 것들이었어요. 모두가 팔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올 때까지 계속 지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처음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었어요. 할머니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반찬통들을 보고 냄새를 맡고 천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밥 냄새가 난다. 네, 밥 냄새. 집에서 나는 냄새. 여긴 집 같아. 그 말 한마디가 정의를 울컥하게 했어요. 그 이후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피곤해 보이는 여자들, 혼자 밥 먹기 싫어하는 남자들, 손주들을 키우느라 지친 할머니들. 정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없이 들었어요.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다 만들어진 반찬이 있나요? 빠르게 집어갈 수 있는. 정희는 그녀의 손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충분하셔야 합니다. 아기가 울어도 상관없어요. 여기선 괜찮습니다. 그 여자는 눈이 자꾸 흐려졌어요. 어느 직장인 남자는 매일 저녁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그의 반찬 양을 조금씩 늘렸어요. 골골한 몸을 봤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남자는 물었습니다. 여기 반찬이 왜 자꾸 많아져요? 정희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꾸 마르는 것 같아서요.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희의 가게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곳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누구도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한의사 이도연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처음 손님이었어요.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한참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 씨, 혹시 이 반찬들이 다 손수? 네, 재료도 맨들고. 그렇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희 씨, 이제 본인도 누군가의 약이네요. 정희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약이라니요. 자신은 밥만 지었는데요.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은 약으로 산다고 생각해. 약을 짓는 것도 있고, 말로 하는 것도 있고, 때론 밥으로 하는 것도 있지. 밥으로요? 당신의 밥을 먹는 사람들 봤어? 들어올 땐 절망했는데, 나갈 땐 한 줄의 희망이 생기는 표정. 그게 약이야.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밥을 지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당신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 그것도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자신이 한 일을 누군가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집에서는 도망쳤어요. 요양원에서는 일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일을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저녁 정희는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열댓 명이 왔다 갔어요. 모두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정희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가게 안 귀퉁이에 작은 팻말을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건 아직 떠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쓸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가게 불을 껐을 때 정희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굳은 살이 가득했어요. 화상 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은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당신의 상처는 나눌 때 비로소 약이 된다는 걸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니, 그게 가능한 세상이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새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소고기국,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모두가 다시 피는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 그들이 들어올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을 품고 싶었습니다. 정희는 밥을 짓는 손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살리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정희의 새로운 기도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이대로 계속되지 않을 것을. 과거는 잊혀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저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는 걸. 그리고 어느 날 과거가 또다시 그녀를 찾아올 것이라는 걸. 평범한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희가 반찬을 담고 있을 때
문이 열렸어요. 배달원이 손에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정희님? 정희는 손을 씻고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는 낡았어요. 오래 우편함을 떠돌다가 온 것 같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윤상구 별세. 그 네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통보였어요. 장례는 이미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희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요, 말까요? 가게 손님들은 여느 날처럼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반찬을 담아주면서 자신의 얼굴이 평소처럼 보이기를 바랐어요. 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제 오빠가 죽었어요. 전화 너머에서 길다란 침묵이 흘렀어요. 가봐야 해. 정희, 그건 넌 아는 것 같은데. 정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야 한다는 걸. 하지만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가면 뭔가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이. 그 목요일 아침 정희는 기차를 탔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에서 시골로 점점 기억 속 모습이 나타났어요. 내려본 고향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집. 정희는 택시를 타고 집을 향했습니다. 마지막 골목을 돌아섰을 때 그것이 보였어요. 기와집, 낡은 벽, 잡초, 1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문을 열었어요. 삑삑거렸습니다. 집 안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을 때 먼지가 하늘거렸어요. 마치 시간 자체가 떠돌고 있는 것처럼. 거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방을 들어갔습니다. 정희가 웅크렸던 그 방. 벽지는 낡아 있었고 곳곳이 떨어져 있었어요. 정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망치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둔 공구함에서 꺼낸 것이었습니다. 벽지를 뜯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피가 나도록 깨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층, 또 한층. 벽지 아래에서 뭔가가 떨어졌어요.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의 사진. 아버지, 오빠 자신이 모두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편지 한 장. 정희는 손으로 집었습니다. 종이가 노래졌어요. 글씨는 익숙했습니다. 오빠의 필체였어요. 정희야, 미안하다. 그땐 방법을 몰랐다. 지금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넌 맞았다. 나갈 때 넌 맞았어. 그런데 난 몰라.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누가 내 손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방치했고 내가 아무도 아니었나? 정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울음이 나왔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미워한 적이 없었어요. 오빠도 누군가의 피해자였군요. 정희는 벽 앞에 앉았습니다. 벽지가 흩어져 있었어요. 벽은 흰색이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노란색이었던 것 같은데.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정희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이제 됐어요, 오빠. 나도 살고 싶어요. 미안함은 서로에게 아무것도 안 줄 수 있어요. 오빠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놓을 거예요. 말을 마친 후 정희는 다시 벽을 만졌습니다. 오래되고 낡았고 상처투성이인 벽. 하지만 이제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시간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햇살이 창문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희는 창을 열었어요. 먼지가 햇빛 속에서 춤을 추며 흩어졌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집안에 신선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여전히 따끔거렸어요. 피가 말라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수많은 밥을 지었습니다. 반찬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두운 기억의 집이 아니라 햇살이 가득한 집이 될 수 있을 거야. 과거의 어둠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건 빛 속에 흩어졌을 뿐입니다. 정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햇빛이 실에 잔잔히 떨어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벽지가 벗겨진 그 흰 벽도 이제는 아름다웠어요. 그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밤이 찾아왔을 때 정희는 창문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창틀을 손으로 문질렀어요. 방 안에서 바라본 세상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분노로 가득 차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한 세상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그 집에서 처음으로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오빠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정희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다는 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정희는 창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윤정희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기와집의 대문이 아닌 그 너머의 세상이 보였어요. 봄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먼지 대신 신선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정희는 한 걸음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시간의 흔적? 그게 뭐가 나쁜 건가요? 정희는 삽을 집었습니다. 아버지가 마당 한 귀퉁이에 놓아둔 것이었어요. 거기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흙을 파고 돌을 치우고 서서히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손에서 흙의 냄새가 났어요. 요양원에서 맡던 그 냄새였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되고 익숙한 친구를 다시 만난 느낌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마당은 많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도시로 돌아가야 했어요. 가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종로의 정원 가게에 들어갔어요. 화분들이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작고 크고 초록초록했어요. 정희는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어느 것도 마음에 딱 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한 화분이 눈에 띄었어요. 흰색 세라믹 화분에 작은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피지 않은 꽃, 이제 막 움트는 생명이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집었습니다. 도시로 돌아가기 전날 정희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벽지는 완전히 벗겨졌어요. 흰 벽만 남았습니다. 그 흰 벽 위에 새 페인트를 칠하기로 했습니다. 밝은 노란색, 손으로 칠해 내려가는데 색이 벽에 스며들었어요. 어두웠던 벽이 서서히 밝아져 갔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나머지 벽들이었습니다. 정희는 결심했어요. 이 집을 완전히 새로 칠할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천천히 다시 칠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날 오전 정희는 창가에 흰 화분을 올려놓았습니다. 햇빛이 화분을 비추고 있었어요. 작은 싹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 싹은 어떤 꽃이 될까요? 정희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저 싹처럼 보였어요. 억압 속에서 움튼 작은 생명, 추위와 어둠을 견디며 자라난 싹, 그리고 이제 햇빛 아래로 나온 것. 집을 나갈 때 정희는 방 한 구석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벽지가 완전히 벗겨진 흰 벽. 그 아래에는 오빠의 편지가 여전히 놓여 있었어요. 정희는 편지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었어요. 어느 문장도 건너뛰지 않으며 미안하다. 그 말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오빠. 그리고 미안해요. 그래도 난 살아야 했어요. 오빠도 알 거예요. 이제는 평온하실 거죠. 기차역으로 가면서 정희는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기와집이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은 나쁜 기억만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로 돌아온 정희의 가게는 여느 날처럼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더 밝았습니다. 더 편해 보였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정희 씨, 뭔가 달라 보여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가요? 훨씬 가벼워 보여요. 정희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굳은 살이 있었어요. 화상 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은 자유로웠습니다. 과거의 손이 아니라 미래의 손이 되어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정희는 가게 안 귀퉁이에 작은 팻말을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건 오래전부터 쓸 말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글씨를 썼어요. 살아남은 자의 몫은 잘 사는 것입니다.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맞았어요. 이게 윤정희의 말이었습니다. 이제 그 말을 세상에 던질 때가 된 거였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어지고 있었어요. 봄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봄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집에 돌아간 저녁 정희는 방에서 오빠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미안하다. 정희는 조용히 답변했어요. 이제 우리 둘 다 자유야, 오빠. 당신은 하늘에서 편하게 쉬어. 난 여기서 잘 살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사야. 밤이 깊어졌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밤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 불빛 속에 어딘가에는 누군가가 혼자 밥을 먹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밤새 일을 하고 있을 거고, 누군가는 아이들 때문에 울고 있을 거고, 모두가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정희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반찬을 더 많이 준비하기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정희의 역할이었거든요.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밥으로 안아주는 것. 그것이 윤정희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손을 펴서 바라봤어요. 거칠고 주름지고 상처투성이지만 이 손은 자유로웠습니다. 이 손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대신 누군가를 살렸습니다. 내 삶은 덮는 게 아니라 다시 덧칠하는 거야. 정희는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한 평온 속에서 악몽도 없었어요.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밤 냄새만 있었어요. 그 냄새 속에서 윤정희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고 먼지 대신 꽃향기가 날렸습니다. 윤정희의 봄이었습니다. 그 봄은 이제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삶은 덮는 것이 아니라 다시 덧칠하는 것이다. 그 말은 윤정희가 남긴 마지막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가게 문을 엽니다. 밤 냄새가 나고 손님들이 들어오고 누군가의 눈물이 닦인다. 그것이 윤정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폭력 속에서 태어난 손. 하지만 그 손은 누군가를 살렸습니다. 감옥 같은 집에서 나온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은 누군가를 품었습니다. 그것이 윤정희라는 이름입니다. 정희는 오래된 집을 정리하며
마음의 먼지도 털어냈습니다. 용서는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다시 살아가기 위한 자신의 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의 작은 화분들처럼 그녀의 봄도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미처 돌보지 못했던 마음에도 언젠가는 다시 봄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오늘도 누군가의 봄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